오늘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 글로벌 제약사 일라이 릴리하고 한국의 펩트론이라는 회사를 둘러싼 게 아주 흥미로운 추리 게임 같더라고요. 겉으로 보면 아주 간단한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릴리의 블록버스터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 이 약의 특허는 아직 10년도 더 남았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한국의 작은 바이오 기업이랑 손잡고 새로운 월 1회 주사제를 만들려고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쫓아가다 보면 분석가들이 왜 2026년 상반기라는 아주 구체적인 시점을 마지노선처럼 이야기하는지에 대한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하죠. 이건 단순히 신약을 개발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수십조 원짜리 시장을 지키기 위한 거대 제약사의 아주 치밀한 체스 게임에 가깝습니다. 체스 게임이라니 흥미로운데요. 특히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 시간이라는 변수를 역으로 계산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던데 그게 이 게임의 핵심인 것 같더라고요. 그럼 그 시간표의 비밀을 한번 같이 파헤쳐보죠. 네, 좋습니다. 이 시간 싸움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일단 지금 현재 판이 어떻게 짜여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기본적인 사실부터 짚어보죠. 릴리의 비만 당뇨 치료제 마운자로, 성분명은 티르제파타드. 자료를 보면 핵심 물질 특허가 2036년에 끝나고 주사 방식 같은 제형 특허는 2040년 넘어서까지도 유효해요. 아직 시간이 한참 남은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그냥 두 발 뽑고 자도 될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생각이 가장 큰 함정이죠. 아, 그런가요? 이 경기장을 릴리 혼자 쓰는 게 아니거든요. 가장 강력한 라이벌,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가 있습니다. 성분명은 세마글루타이드고요. 그런데 이 위고비의 특허 만료 시점이 릴리보다 훨씬 빠릅니다. 핵심 시장인 유럽이 2021년, 미국이 2022년이에요. 잠깐만요. 거기서부터 좀 헷갈리네요. 경쟁사인 노보노디스크 특허가 끝나는 건데 왜 상관도 없는 릴리가 긴장해야 하는 거죠? 보통 이런 건 그냥 남의 집 불구경 아닌가요? 그게 바로 이 시장의 무서운 점입니다. 일단 주 2회 주사라는 편의성을 가진 약이 값싼 복제약, 그러니까 제네릭으로 풀리기 시작하면요. 보험사나 각국 정부는 그걸 새로운 기준으로 삼아버려요. 이제 주 1회 맞는 비만 치료제는 이 가격이 표준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죠. 기준선 자체가 그냥 확 내려가 버리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릴리가 아무리 우리 마운자로는 성분이 달라서 효과가 더 좋아요 라고 외쳐도 결국 주 1회 주사제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함께 묶여버려요. 그래서 강력한 가격이나 압박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주 1회라는 방식이 프리미엄이 아니라 누구나 쓰는 일상제, 커모디티가 되어버리는 거죠. 와, 라면 시장에 신라면이 있는데 훨씬 싼 진라면이 풀리면 신라면도 가격을 마냥 올리긴 힘든 것과 비슷하네요. 바로 그겁니다. 와, 이건 단순히 특허 기간을 늘리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시장의 판 자체가 흔들리는 거네요. 그렇다면 릴리가 펩트론과 개발하려는 월일의 제형은 이건 일종의 탈출 계획이군요. 맞습니다. 법적 특허 연장을 넘어선 제품 수명주기 관리, LCM 전략인 거죠. 기존의 주 1회의 세장이 복제약들 때문에 이제 진흙탕 싸움이 될 게 뻔하니까 네네. 그들이 싸우도록 그냥 내버려두고 자신들은 월일회라는 훨씬 더 편리한 그리고 새로운 특허로 보호받는 프리미엄 시장으로 고객들을 데리고 이주하겠다는 겁니다. 기존 집값이 떨어지기 전에 옆 동네에 더 좋은 새 집을 지어서 이사가는 전략이네요. 그럼 이 새로운 집은 얼마나 튼튼하게 지을 수 있는 건가요? 두 개의 아주 강력한 방어벽을 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새로운 특허 자체죠. 티르제파타이드를 담은 월 1회 지속형 주사, 그리고 그걸 담는 자동 주사기, 오토 인젝터. 이 새로운 조합으로 완전히 다른 특허를 내는 겁니다. 조합으로요? 네. 이건 잘 설계하면 2040년대 중반까지도 방어가 가능해요. 그리고 두 번째 방어벽은 뭔가요? 그건 특허와는 별개인 규제 독점권입니다. 월 1회 제형으로 새롭게 임상시험을 해서 허가를 받으면 미국 FDA 같은 규제기관으로부터 3년 정도의 추가 데이터 독점권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건 특허 소송과는 무관하게 복제약 회사가 이 데이터를 인용해서 허가 신청하는 것 자체를 막아버리는 또 다른 자물쇠 역할을 하죠. 알겠습니다. 월 1회라는 탈출 계획이 왜 필요한지는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왜 그 파트너가 한국의 펩트론이었을까요? 릴리 정도 되는 거대 기업이라면 전 세계에 협력할 수 있는 후보들이 줄을 섰을 텐데요. 그 부분이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죠.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릴리가 펩트론을 주목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보여요. 첫 번째는 검증된 기술적입니다.
펩트론은 스마트 디포라는 플랫폼 기술이 있거든요. 스마트 디포요? 네, 이게 이미 루프원이라는 전립선암 치료제를 1개월 지속형으로 상업화하는 데 성공한 경험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냥 실험실에서 우리 기술 좋아요라고 말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대량 생산해서 시장에 팔아본 경험이 있다는 거군요. 릴리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확 줄어들겠네요. 그렇죠. 두 번째 이유는 더 현실적이고 전략적입니다. 바로 원스톱 생산 허브로서의 가치예요. 펩트론은 충북 오송에 완제품 생산은 물론이고 오토인젝터 포장 설비까지 갖춘 공장을 짓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근처 세종시에는 마운자로의 원료인 펩타이드 API를 생산하는 SK바이오텍이 있습니다. 와, 이건 마치 자동차를 만드는데 바로 옆 공장에서 강판을 만들고 그 옆 공장에서 타이어를 만들고 길 건너편에선 시트를 만드는 그야말로 자동차 생산 특화 도시에 입주하는 거랑 비슷하네요. 물류비나 공급망 관리 측면에서 엄청나게 유리하겠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릴리 입장에서는 원료 수급부터 완제품 포장까지 한국이라는 한 국가 안에서 그것도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전부 해결하는 수직 계열화가 가능해지는 거죠. 이건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요즘처럼 공급망 리스크가 클 때 아주 매력적인 카드입니다. 기술력의 생산 효율성까지. 그럼 세 번째 이유는 뭔가요? 세 번째는 포트폴리오 다변화 측면입니다. 자료를 보면 릴리는 이미 스웨덴의 카모루스라는 회사와도 장기 지속형 기술 협력을 맺고 있어요. 아, 다른 회사랑도요? 네. 그런데 재밌는 건 카모루스는 경쟁사인 노보노디스크의 성분, 즉 세마글루타이드를 월 1회 제형으로 만드는 데 집중하는 반면에 펩트론은 릴리 자체 성분 티르제파타이드에 적용하는 구조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카드를 동시에 쥐고 있는 거네요. 하나는 경쟁사 약을 개선해서 우리 편으로 끌어오는 카드. 또 하나는 우리 약을 업그레이드해서 집토끼를 지키는 카드. 정말 치밀하네요. 네, 기술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 리스크를 분산하는 아주 영리한 전략이죠. 좋습니다. 릴리가 왜 월 1회 제형이 필요한지 그리고 왜 펩트론이 매력적인 파트너인지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들을 보면서 가장 소름 돋았던 부분은 따로 있었어요. 분석가들이 2026년 상반기라는 아주 구체적인 데드라인을 못 박아놨던데 이 숫자는 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겁니까? 릴리가 발표한 것도 아니잖아요. 바로 그게 이 분석의 하이라이트죠. 그 숫자는 철저히 미래에서부터 현재를 역으로 계산해서 나온 전략적 시나리오입니다. 과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네, 한번 해보죠. 자, 최종 목표 지점부터 설정해야 합니다. 마운자로의 핵심 물질 특허가 2036년에 만료되죠. 네, 그럼 그 전에 월 1회 제형으로 시장 전환을 대부분 마쳐야 합니다. 그러려면 환자들이나 의사들이 새로운 약에 익숙해질 시간이 필요하니까 최소 2, 3년 전에는 신약이 출시되어 있어야 해요. 그럼 목표 출시 시점은 언제일까요? 2036년에서 2, 3년을 빼면 늦어도 2033년에서 2034년 사이에는 나와야겠네요. 이게 목표 지점이군요. 맞습니다. 그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두 번째, 거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계상해야죠. 앞서 언급한 카모루스 같은 다른 회사들의 개발 사례를 보면 임상 1상을 시작해서 규제기관의 최종 허가를 받기까지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보통 7년에서 8년 정도가 걸립니다. 아, 그럼 계산이 딱 떨어지네요. 목표 시점인 2033년에서 개발 기간 8년을 빼면 2025년, 2034년에서 8년을 빼면 2026년, 그래서 2025년에서 2026년 사이에 임상을 시작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왜 분석가들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2026년 상반기, 심지어 2분기라고까지 콕 집어서 이야기할까요? 그냥 2020년 말에 시작해도 계산상으로는 맞잖아요? 그러게요. 왜 그렇게까지 빡빡하게 잡는 거죠? 바로 개발 지연 리스크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변수를 계산에 넣었기 때문입니다. 아, 신약 개발이라는 게 계획대로만 흘러가는 법이 없거든요. 약물의 제형을 최적화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고, 대량 생산 공정에서 문제가 터질 수도 있고, FDA 같은 규제기관이 갑자기 이 데이터 더 가져오세요 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온갖 돌발 상황이 터진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완충 시간, 그러니까 버퍼를 미리 확보해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석가들은 수학적인 마지노선인 2026년 말보다 훨씬 더 보수적인 전략적 마지노선으로 2026년 상반기를 제시하는 겁니다.
이 시간 안에 시작하지 못하면 2033년 출시라는 목표 자체가 위헌해질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인 셈이죠. 와, 이건 정말 영화 시나리오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추리에도 반론이 있겠죠? 보내주신 자료 중에는 2026년 상반기 시작은 비현실적이다라고 찬물을 끼얹은 내용도 있었어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고 현실적인 관점입니다. 이 반론의 근거도 꽤 탄탄해요. 우선 릴리와 펩트론의 계약 상태를 봐야 합니다. 아직 둘의 관계는 정식 기술 이전 본계약이 아니라 그 전 단계인 기술 평가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서로 알아가는 단계라는 거군요. 결혼 날짜부터 잡기에는 너무 이른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네요. 맞습니다. 이 기술 평가가 2026년 초에 아주 순조롭게 끝난다고 가정을 해도 그 이후에 본계약 조건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또 임상시험 계획, IND라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준비하는 데만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더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이걸 감안하면 2026년 상반기 시작은 물리적으로 너무 촉박하고 현실적인 시점은 2026년 말이거나 2027년 초가 될 거라는 분석입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반론이네요. 또 다른 반론은 없었나요? 릴리가 서두르는 이유, 그러니까 위고비 특허 만료의 영향력을 다르게 해석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2026년에 만료된다는 위고비 특허는 사실 캐나다나 중국, 인도 같은 일부 시장에 한정된 이야기라는 거죠. 아, 진짜 큰 시장인 미국과 유럽은 2031년에서 2032년까지 특허가 살아있기 때문에 2026년을 기준으로 그렇게까지 긴급하게 움직일 필요는 없다는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불이 나긴 났는데 우리 집 거실이 아니라 옆집 창고에 난 불이라는 거군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아니니 좀 더 지켜봐도 된다는 주장이네요. 네, 그런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죠. 최근에 펩트론이 공시를 통해 릴리와의 평가 기간을 최대 24개월로 연장한 것처럼 보여서 시장에서 뭔가 개발이 지연되나 보다 하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고요. 저도 그 기사를 봤어요. 기간 연장이라고 하니까 뭔가 문제가 생겼나 싶었죠. 그런데 그 부분도 자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해석이 나옵니다. 시장에서는 기간 연장이라는 단어에 꽂혔지만 실제 공시정정 사유는 추가 기재였다는 거예요. 추가 기재요? 네, 즉 계약 내용 자체가 바뀐 게 아니라 원래 계약서에 있던 최대 24개월까지 평가할 수 있다는 조항을 거래소의 강화된 규정에 맞춰서 공시에 명확하게 다시 써놓은 것뿐이라는 해석이죠. 실질적인 지연 신호로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 2026년 상반기 임상 개시라는 건 릴리의 공식 발표가 아니라 시장 분석가들이 경쟁 환경, 개발 리스크, 현실적인 제약 조건까지 모든 변수를 넣고 돌려서 계산해낸 일종의 전략적 압박 시점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이 시나리오는 릴리가 마운자로라는 거대한 프랜차이즈의 가치를 10년, 20년 뒤까지 지켜내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고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눈앞의 특허 만료가 아니라 10년 뒤에 닥쳐올 시장의 가격 붕괴를 미리 막기 위해 지금부터 보이지 않는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 거대 제약사의 성공이라는 게 단순히 획기적인 신약 하나를 개발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오히려 하나의 성공을 어떻게 다음 10년, 20년 동안 관리하고 방어하는지 그 라이프 사이클 관리 전략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신약 하나가 탄생하는 순간 그 약의 수명을 어떻게 최대한 연장하고 가치를 극대화할 것인가에 대한 또 다른 거대한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셈이죠. 오늘 분석에 바로 그 프로젝트의 설계도를 엿본 것 같아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만약 당신이 릴리의 전략 책임자라면 경쟁사 성분을 다루는 파트너 카모루스와 자사 성분을 다루는 파트너 펩트론 사이에서 한정된 자원과 시간을 어디에 먼저 배분하시겠습니까? 두 개의 카드 중 어떤 것을 먼저 내놓는 게 이 체스 게임에서 이기는 길일까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